저는 안성의료사역의 조직기획실 보건예방 담당 연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어떠신지 먹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나의 몸은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제목 제가 스포를 안 했습니다. 혈관이 맑아지는 영양학 강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요. 원장님께서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빨리 노화되고 싶지 않으시죠? 예.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대로 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나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내과 전문의이시고 안성농민의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선미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강의를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몸이 바뀌겠죠. 그래서 실천 부분에 대한 거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잠시 미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강의는 2시까지 후에 함께 나눔하는 시간 1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록 같은 경우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접수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가시면 별도로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김선미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선미입니다. 지난번에 듣고 다시 들으시는 분 몇 분 안 계신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진료실에서 많이 듣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똑같은 강의를 2번 하는 거는 실례일 것 같아서 새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읽게 된 책인데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고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여기 들으러 와주신 대다수의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식습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3가지 식사 전략이 있고 3차원 절식이라고 해서 식사 전략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마인드 식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인드 식단이 바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을 마인드 식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시기를 3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저를 주로 찾아오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와는 다른 식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까지는 굉장히 급속하게 몸이 커지는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야 하는 시기고요. 30대 초반까지는 성호르몬의 분비도 왕성하고 생식이 가능한 그런 시기이고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해도 체중의 변화가 많지 않는 시기여서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략 65세 이후의 노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쇠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기계 기능이 저하되고 관절 기능이 악화되면서 이동성이 떨어지고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인 동화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이때의 식사는 또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주로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이 시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소위 우리가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물만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찔까요?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섭취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3가지 식사 전략을 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살이 많은데 근육은 어느 정도 있고 살을 주로 빼야 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 이화적 식단 주로 체중을 감량하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식단입니다. 2번째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살은 쪄 있는데 근육도 되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지방을 빼면서 근육량도 증가시켜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체성분 전환 식단이라고 해서, 물론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방을 빼고 근육을 늘리고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하는 식단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동화적 식단은, 동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작은 물질을 모아서 큰 단위로 만드는 기능을 동화라고 해요. 반대로 큰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걸 이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화적 식단은 큰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서 소모시켜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동화적 식단은 그러니까 근육의 합성의 단위가 되는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동화적 식단인 거죠. 세 가지를 다 보시면 단백질은 모두 고단백질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그런 시기, 이때는 사실 근육 합성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보통 몸무게 1kg당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3개 나눠서 섭취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섭취하라고 하는 고단백질은 보통 1.2 이상. 여기 전환 식단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1kg당 1.6에서 2.2g이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100g에서 120g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닭가슴살 100g 한 덩이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5-6덩이로 다 먹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체성분 전환 식단 같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음식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하거나 당뇨 환자용 그린비아 뉴케어 이런 고단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화적 식단이 다른 식단과 차이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흰쌀, 흰 밀가루 이런 것들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시급하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되고, 세 가지 모두 지방은 그냥 적당한 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됩니다. 과일 중에는 아보카도가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음식을 하거나 섭취하는 기름으로는 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체성분 전환 식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4대 3대 3 정도의 비율로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주로 무언가를 합성하게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지방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육도 만들어지고, 인슐린이 있어야 근육의 합성도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면, 그런 와중에 단백질 섭취가 아주 많지 않으면 근육이 오히려 지방이랑 같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도 늘려야 되고 근육도 늘려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으세요. 살이 안 찌는 게 고민인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살을 찌우는데 지방만 늘면 안 되겠죠. 근육이 같이 늘어야 되니까 고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이런 분들은 사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흰쌀밥이나 빵, 과일 이런 걸 같이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체중도 조금 늘리고 근육도 같이 늘릴 수가 있어요. 네,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은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BMI 25를 약간 넘는 정도의 과체중이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3 가지 식사 전략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식습관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3차원 절식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굶고 적게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심한 요요가 오고 나중에 근육은 다 빠지고 지방만 가득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절식이라는 말은 약간 소식이랑도 비슷한데, 소식은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평소 먹던 것보다 적게 먹는 거를 소식이라고 하고요. 내가 필요한 칼로리의 20% 정도를 줄여서 먹는 거를 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식을 할 때 무조건 먼저 줄이기 시작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식사에 접근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1단계는 제가 이전에 영양학 강의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단순당은 설탕, 꿀, 사탕, 초콜릿,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그냥 정말 딱 입에 넣으면 엄청 단 것들을 이제 단순당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제 곡물은 통곡물
콩나물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껍질 벗기고 가루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제 곡물이고, 그래서 흰쌀밥이나 빵떡, 국수 이런 게 바로 정제 곡물을 만든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이런 걸로 만들어서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거친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급격하게 혈중의 포도당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면서 이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가고 상대적인 저혈당이 오게 되고 허기를 많이 느끼고,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가 계속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식탐도 되게 강하게 돼요.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빠지는 저혈당은 아닌데 굉장히 높은 혈당 상태에서 확 떨어지니까 그걸 저혈당처럼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허기지고 자꾸 음식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앞에 음식이 보였을 때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단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과 멀어져야지만 내가 허기짐 없이 배고프다는 느낌 없이 식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게 된다 그러면 이 정제 곡물에 해당되는 것의 양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쌀밥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현미밥은 한 공기를 먹었어도 흰쌀밥을 먹을 때는 반 공기만 드시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방법으로는 음식을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 잡곡밥이 좋은 거죠. 그건 밥 자체가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흰밥과 함께 먹는다면 야채, 반찬 같은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소화가 되는 단백질,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이런 단백질들을 먼저 섭취하고, 마지막에 조금 남겨둔 반찬과 밥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 덜 먹게 돼요. 이렇게 1단계를 할 때는 단순당과 정제곡물 최소화하면서 귀리, 현미 같은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밥에다가는 렌틸콩이나 서리태, 병아리콩 같은 복합 탄수화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고요.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채소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빠르게 흡수되고 몸에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내는 것이 이 1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식욕이 조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단계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절식의 개념이 이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에 들어오는 동물 실험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전체 먹는 칼로리를 줄였을 때 평균적인 생존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시면 소식하고 체구가 작고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걸 많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들에 사시는 분들을 봐도 대부분 체형이 되게 자그마하고 단단한 이런 체형을 가지고 계신데 대부분은 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식을 추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내가 금식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세포 안에 손상된 단백질, DNA 조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망가진 세포들이 청소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 걸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금식을 하면 이 자가포식 기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쌓인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노화 기전이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식사를 안 하고 있는 시간에 허기를 느끼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허기를 느끼지 않으려면 1단계가 이미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욕이 조절이 되어 있어야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천을 하는 건 당뇨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12시간까지는 금식을 하시는 게 추천이에요. 내가 전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음식 섭취가 맞췄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이 되겠죠. 근데 뭐 새벽같이 나가서 밭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드시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지 일하면 호기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시간 정도는 지키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앞에 세 가지 식사 전략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을 많이 태워야 되는 이화적 식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16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2끼 내지는 3끼를
섭취하는 식으로 금식 시간을 늘리면 그 금식 시간 동안 단백질도 처리가 되지만 지방도 태우는 시간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16시간 금식은 보통 이제 저녁이나 아침을 좀 걸러야지 달성 가능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저녁을 먹고 사이에 좀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모두 다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체성분 전환 식단 같은 경우는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거는 근육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이 없는, 탄수화물이 없는 단백질과 주로 지방 내지는 채소 위주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맞지 않는 분은 체중도 늘려야 되면서 근육도 늘려야 되는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들의 당뇨가 있어서 근육 합성의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금식 시간에 오히려 근육이 더 줄 수 있어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좀 피하는 거를 권하고요. 평생 운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근육이 만들어지는 능력이 거의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이 굶으면 남아있는 근육마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하게 많이 살이 쪄 있는 분들도 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참다 보면 더 폭식을 하게 되고 65세 이상 노년기는 이제 아무리 이제 습관을 잘 하고 하셔도 근육 합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정도까지는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의 금식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당을 걷어내고 내가 몇 시간 정도를 금식 시간을 지킬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12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남아있잖아요. 그때 열량을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손주분들이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은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데 기초대사량은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장기를 유지하는데 심장이 뛰고 뭐 머리를 쓰고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초대사량이고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게 활동대사량인데 활동대사량은 자신의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BMI 기초대사량을 구하고 활동이 별로 없는 사람은 1.2를 곱하고 가벼운 활동을 일주일에 1에서 3회 정도 하는 걸 1.375 그 다음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열심히 막 빨리 걸어서 조금 심장 박동도 올라가고 약간 땀도 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중간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 하면 1.55를 곱하고 거의 매일 고강도 운동, 숨이 차서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은 1.725 거기에다가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2번 이상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1.9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제 옆에 얘를 보면은 160에 60kg인 60대 여성의 경우 공식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1239로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1.5를 곱하면 1920kcal가 나오는데 이분이 절식을 한다고 하면 20% 정도의 칼로리를 줄이는 거라서 1920에 80%인 1536kcal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대략 3끼를 드신다면 한 끼에 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칼로리의 식단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제 이게 다 500이 넘지 않는 건데 흑미밥 1인분에 순두부찌개, 버섯, 야채볶음, 진미채볶음 이렇게를 먹으면 뭐 400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잡곡밥 3분의 2 공기에 된장국, 달걀 후라이, 김치 이렇게 먹어도 400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잡곡밥에 콩국, 불고기 한 접시 명란 이렇게 먹어도 다들 500이 넘지 않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겠죠. 500이 약간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제가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두부 한 번 큰 거 300g짜리를 보면 총 270kcal 정도의 칼로리가 나오고 그 안에 단백질이 많으면 30에서 적으면 20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달걀 한 개는 보통 7-80칼로리 정도 되고 하나에 6에서 큰 달걀은 8g 정도까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보통 식당에서 1인분 하면 돼지 목살은
150g, 굽기 전에는 340칼로리 정도 된대요. 구우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단백질량은 크게 차이는 없고 26g 정도 되고요. 닭가슴살이 100g인데 한 덩어리에 130칼로리에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대요. 딱 보셔도 칼로리는 적은데 단백질량은 많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닭가슴살을 먹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달걀은 매일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달걀 하나로는 택도 없어요. 그럼 뭘 더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함량이 꽤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줌에서 2줌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과 함께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쌀은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쌀이나 밀에도 단백질 함량이 꽤 있습니다. 근데 워낙 탄수화물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서 좋은 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흰쌀밥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지. 현미 잡곡밥으로 콩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사실 밥 한 공기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현미 잡곡밥을 추천을 드리고 이 책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 종류를 거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콩을 많이 먹으면 내가 좀 가스가 찬다. 이런 분들은 콩을 물에 좀 불렸다가 그 물을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현미밥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될 때는 드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살이 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현미를 많이 잘 불려서 밥을 하고 식사를 할 때 이제 많이 씹어서 드시는 식으로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인드 식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메디터리안 대시 인터벤션 포 뉴로 디제너러티브 딜레이 이렇게 신경 퇴행성 지연을 유도하는 식단. 지중해 식단과 대시라고 해서 고혈압을 조절하거나 예방할 때 추천되는 식단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시켜 놓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중해 식단을 추천하는 거는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하고 이제 블루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기자가 전 세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세계 지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존 식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대부분 지역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물 중심이라는 겁니다. 과일,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등 식물 기반이고 고기는 굉장히 적게 소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은 콩류, 견과류, 씨앗 이런 데서 섭취를 하고 설탕을 최소화해서 먹는다는 거. 가공된 설탕은 적게, 당류는 대부분 과일 등 자연식품에서 섭취를 하나 당도가 많이 높은 과일은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가공되지 않은 전체 식단 예를 들면 잎채소라든지 이렇게 씨앗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전체 식품으로 섭취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식단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보면 녹색 잎채소는 일주일에 6회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21번의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6번 이상은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드시라는 거고 녹색 잎채소 외에 여러 가지 채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매일 1회분 이상 섭취를 하고 베리류는 블루베리, 산딸기, 오디 이런 종류의 엄청 달지 않은 당도가 많이 높지 않은 그리고 색깔이 진한 베리 종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나 이제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추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분 이상, 견과류는 일주일에 5회분 이상. 그리고 기름은 주로 견과류나 올리브유를 주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통곡물은 매일 3회분 이상. 결국은 매 끼니 통곡물을 섭취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선류는 일주일에 1끼 이상, 콩류는 일주일에 4끼 이상, 가금류는 오리나 닭 이런 거죠. 일주일에 2끼 이상 이렇게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마인드 식단에서 제한하라고 하는 거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게 이제 붉은 고기인데 일주일에 4회 미만 되게 좀 관대한 거예요. 사실 블루존에서는 일주일에 1번 이상도 잘 안 먹는다고 해요.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기를 권장을 하고 우리가 막 지중해 가면 와인에 치즈 막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와인은 하루에 딱 한 잔 이상은 먹지 말라고 추천을 하고 치즈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먹지
먹지 않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뭐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섭취하지 않는 게 권장사항이고, 서양은 사실은 밥을 많이 먹진 않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빵이 주식일 텐데 주로 이제 통곡물 빵 같은 걸 먹고, 페이스트리 같이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이 입혀진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라는 게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나 치매가 예방이 되냐, 약간 과대 포장이 된 부분도 있긴 한데 75%까지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단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노년을 준비하시면 특별히 뇌 영양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식에서는 마인드 식단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진짜 한식은 마인드 식단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식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장수하는 국가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7, 80년대 때 먹었던 우리나라 식단을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먹으면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메뉴입니다. 아침에는 뭐 시금치 무침에 계란말이, 견과류와 과일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에 현미밥 이 정도 드시는, 점심에는 두부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깍두기 현미밥, 저녁에는 시래기 된장국에 오징어 볶음, 무생채 현미밥,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이게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낯설지 않으시잖아요. 요리할 때 당분을 최대한 좀 적게 쓰고, 기름을 쓸 때는 가능하면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고, 올리브유를 강조하는 건 다른 종류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들 있잖아요. 해발 굉장히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게 불포화 지방이 많지만 불에 가열이 되면 굉장히 쉽게 산화돼서 안 좋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우리나라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참기름보단 들기름이 좋고요. 들기름도 이제 중약불에서는 좀 불 쓰는 요리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고온에서는 들기름도 산화가 많이 돼요. 참기름은 열이 가해지면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가능하면 그냥 무치거나 이럴 때 풍미를 내는 정도로 쓰시는 게 좋고, 이런 메뉴들을 보시면서 조합해서 야채들 많이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습관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먹는 것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땀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뇌에 있는 노폐물들은 어디로 나갈까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경로가 밝혀졌다고 하는데, 목으로 나가는 림프관으로 나가는 게 밝혀졌대요. 근데 그게 배출이 항상 일정한 시간의 속도로 되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잠을 자는 초기에 아주 깊은 수면을 할 때 이게 제일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꿈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수면을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뇌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 청소가 돼야 결국 치매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잠을 깊이 못 잔다, 그런 분들은 일단 커피와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육체적인 피로감이 쌓일수록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생활인이라면 약간 중간 강도 이상의 조금 피곤한 운동을 한 날 더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난 원래 못 자 이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걸 많이 듣고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드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물을 밥 먹을 때 한 잔씩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최소한 여자분들은 1.2리터, 남자분들은 1.5리터 이상 드셔야 되고요. 수분을 잘 섭취를 해야 몸 안의 대사도 활발하고 탈수되지 않아야 허기도 덜 느끼세요.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 그걸 공복감으로 잘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가 하고 막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때 사실 물을 한 잔 먹고 허기가 가신다면 그거는 그 허기짐이 아니라 목마름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려요. 이제 유산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한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30분 운동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몸을 쓰고 움직이고 해서 하루에 총 움직이는 걸음수가 7,000보 이상 이렇게 나오게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근력 운동은 아무리 많이 걷고 움직여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 제가 그냥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브릿지 사진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내 몸의 체중을 이겨내면서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에요. 쉽게는 아령 같은 걸 할 수도 있겠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윗몸이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어서 버티기, 스쿼트 뭐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나는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헬스장을 등록을 하십시오. 영양제 사는데 몇십만 원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세요. 그게 80대를 대비하는데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60, 70대는 재테크보다 근육 테크를 하셔야 돼요. 근육이 많아야 80대, 90대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코로나 한번 앓고 나서 근육이 확 빠져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던 분들이 갑자기 당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식사가 바뀐 것도 없고 약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보면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신 거죠.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아플 때 몸이 확확 축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뭐 요가나 이런 클래스 같은 게 집 주변에 가까이에서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그런 걸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뭐 마을 회관에서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럼 가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뭐 난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어요. 이런 분들 사실 우리 몸은 안 쓰면 퇴화됩니다. 우리 예전에 꼬리뼈가 있었어요. 꼬리뼈가 없어진 이유는 꼬리가 없고 쓰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몸도 쓰지 않으면 점점 기능을 잃고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은 주변에 근육이 아프면 더 아파져요. 안 걸으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어도 30분 정도는 걸으셔도 돼요. 저는 관절염 있는 분들은 1시간 내내 걷지 마시고 오전 오후 나눠서 30분씩 걸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관절 연골이 더 달려하면 아니에요. 닳지 않아요. 그 정도 걷는 걸로 운동을 해서 근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김선미 원장님한테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